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암암리에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면 내 포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의 비중을 둔다면 내가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의미부여 현재 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위 10개 종목의 리스트거든요. 다운받아 가세요. 다만 난 너무 바쁘다. 그러면 ETF를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수급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에 표시해주기. 저희가 안 그래도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음을 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렇게. 아니, 이거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한국 증시에 투자하다가 미국 증시 투자했을 때 딱 맞닥뜨리는 많은 분들의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수급이 공개가 안 돼요? 이거 되게 놀랐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급이 공개가 되죠. 뭐 외국인은 얼마를 샀고, 뭐 기관은 얼마를 팔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사실상 좀 추정치긴 하지만 공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실시간 수급이 공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한 수급으로 꼽는 게 바로 외국인 수급이죠.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추종하는 ETF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수급을 알 수 없는 미국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투자 잘하는 사람들 좀 쫓아가 보려고 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ETF, 아니면 뭐 투자 구루들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든 따라가 보고 싶어 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니 이 외국인 수급을 추종하는 ETF는 도대체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김영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반갑지? 선배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선후배 사이를 떠나서 예.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은 김영롱 팀장, 나 자꾸 앵커라고 할 뻔했어. 예. 뭐든 좋습니다. 네, 김영롱 팀장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삼프로TV에서 심층 인터뷰 매일 저녁 6시에 하고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선배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면 그럼요. 아니면 기자님이라고. 근데 사실 불러야 되나요? 달라졌어. 우리 김영롱 팀장도 앵커에서 팀장 됐고, 네, 이주호 기자도 앵커에서 기자 됐고, 맞아요.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세월이. 우리 여의도 파크원 타워 빌딩에서 가장 잘생긴 두 사람입니다. 저는 한 발 빠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네. 이거는 사실 그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암암리에 많이 있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이게 ETF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오프닝을 해주실 때 저는 생각도 못했다가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그 빌리어네어 ETF라는 ETF를 새롭게 상장을 했었는데 그게 딱 그거예요. 이제 투자 구루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워렌 버핏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해서 투자하는 빌리어네어 ETF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K 글로벌 수급 상위 ETF라고 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는 그런 ETF를 만들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뭐 보여주고 HTS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지만 사실 이걸 재가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자료는 사실상 없어요. 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 만드는 건 뭐가 달라요? 뒤에서도 이 상품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주 단위로 혹은 월 단위로 가장 많이 사느냐라는 건 그야말로 매수 규모 단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단타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지는 이건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급 강도랄지 아니면 실적 컨센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포착을 해야 가능한 건데 그런 자료는 개인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열심히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네. 이거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없다는 거죠. 하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한답시고 13F가 공개됐을 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가장 많이 샀다더라 그러면 이제 막 한국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잠깐 샀다 팔 건지 아니면 그 얼마 전에 일본 상사주들을 쭉 쌓아가는 것처럼 네. 계속 쌓아가게 될 건지 이거는 버핏 옹 말고는 모르네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버핏 형님이야. 워낙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기로 네. 유명하시니까 뭐 단타려고 이거 하겠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야 어쩔 때는 진짜 단타할 때도 있고 요즘 같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거나 짧아질 네.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이 그냥 매수 종목 보면서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러게요. 그럼 진짜 외국인들이 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구나. 네. 내지는 외국인들이 그냥 이제 뭐 샀다 팔았다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필터링을 통과한 종목들만 모아서 ETF화한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1K 글로벌 수급상위 ETF인데 네. 제가 뭐 상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상품에 대한 홍보 물론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널리 알려지면 네. 좋으니까 3%의 힘을 한번 빌리고자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국내 증시에서 투자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에 좋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매도 리포트가 나와 있대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또 그날 급락하고 뭔가 나는 매번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외국인들은 미리 알지 않았을까? 네. 이게 살 타이밍이 아닌데 사 모으더니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경우들 좀 우리들은 겪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뭐 좀 고민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음모론으로 의심할 수도 있고 네. 걔네들 먼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을 어느 정도 내 포트에 담아놓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 상품의 첫 시작이기도 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A라는 종목을 사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그죠. 절대적이잖아요. 네. 근데 꼭 보면 기관 혹은 개인들은 그 반대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뭐 누군가 팔았으니까 누군가 산 거고, 누군가 그쵸. 샀으니까 누군가 판 건데. 그러니까 네. 체결이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물량이나 정보력으로는 외국인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항상 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번 우리가 당한다고 느끼는 게 물량 정보력에 있어서 걔네들이 사면 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 포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의 비중을 둔다면 내가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주랑 성장주 투자하면서 바벨 전략 필요하다고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ETF도 레버리지와 인버스 하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해지라는 그렇죠.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수급에서는 안 하지? 수급에 대해서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만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만 하고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전혀 안 담지? 라는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담아두면 나중에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심이. 그럼 너무 좋지. 근데 그럼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을 한번 진짜 철저하게 분석해 놓은 상품을 네. 한번 소개받아 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 글로벌 수급상위 ETF라는 것은 네. 일단은 패시브 상품이에요. 네. 그만큼 이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 지수가 사실 허접하면 네.
이건 수익률도 허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딥서치 외인 수급 탑20 지수라는 것을 딥서치, 그러니까 AI 전문 업체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수를 직접 개발을 한 건데 네. 개발 기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지수가 중요하고 네. 이 컨셉을 제대로 소화를 하려면 그만큼 제가 뒤에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필터링이 된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수를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점 좀 티를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정 수급 주체의 수급을 추종하는 거면 네. 그만큼 기민해야 되잖아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ETF의 정기 변경,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보통 한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 단위로 돼 있는데 네. 이 상품은 매월 실시합니다. 아. 그래서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를 하게 돼서 네. ETF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리밸런싱을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달 그러면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팔았는지가 분석이 돼요? 사실 분석은 매일 합니다. 분석은 매일. 네. 그게 스코어링이 돼서 리밸런싱 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외국인들이 사면 지수도 오를 것 같고 외국인들 팔면 지수도 떨어질 것 같고 이제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래요? 그 경험이 맞죠. 그래요? 네. 네.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건 슬프니까 잠깐씩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표는 달러 환산으로 코스피 200 지수하고요. 외국인의 6개월 순매수 누적 금액인데 방향성이 같이 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눈에 띕니다. 사실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 약간의 시차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어쨌거나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 금액이 높아지면 코스피 올라가는 거고 네. 많이 팔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일하게 이게 안 맞았던 때가 다들 아시는 2020년, 21년 동학 개미 운동 네, 벌어졌을 네. 때 그때 삼성전자 주주들 광화문 광장에 다 모여 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개인의 유동성으로 올라갔었던 장이니까 네. 그때는 좀 다른데 이외 기간은 사실상 외국인들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일치한다. 예,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수익률 부분에서 네. 여기가 좀 이제 슬픈 부분인데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종목하고 개인이 가장 많이 산 10종목의 네. 상승률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산 종목들의 상승 가능성과 상승률이 네.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이걸 평균으로 하면요. 네. 외국인이 89%. 1년 동안. 네, 개인이 13%.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률이라고 제가 표기를 안 한 이유는 사실 매수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야말로 1년 동안 주가 상승 하락률로 따져봤을 때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픽이 상승 가능성이 더 높더라라는 거고 이거는 작년 한 해였으니까 네. 올 상반기는 또 어땠을까? 좋아요. 올 이것도 상반기 확인을 해보시면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방원이 올라가면서 개인들도 분명히 수익을 많이 낸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사실 압도적입니다. 이것도 평균치를 내보면 외국인이 128%, 그다음에 개인이 9.6%. 그래요. 9% 못한 건 아닙니다. 못한 거 아니죠. 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요. 외국인들이 2배 넘게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수익률을 그렇죠. 제 개인들이 했다면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좀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장 매수 상위 종목을 꼽아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도 절대로 외국인들이 꼭 맞고 외국인의 매매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확률적으로 보나 어떤 정보력으로 보나 혹은 유동성 규모로 보나 네. 외국인들이 쫓아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투자의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는 어떤 자금이다. 네. 그러니까 롱텀 자금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해 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네네. 얼마나 많이 튀어오르느냐. 그 부분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사면 무조건 2배, 3배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또 절대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선이 외국인 수급 강도 상위 10%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코스피 200 토탈 리턴이 회색 선인데 회색 선. 네. 이 토탈 리턴 보시면 외국인 수급 강도 상위 10% 선보다 다 아웃퍼폼하고 있죠. 네. 네. 이 말인즉슨 내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만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면 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코스피 200 ETF 하나 산 다음에 분배금 받으면 그거 재투자해서 네. 계속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선 더 좋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 더 낫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 결과잖아요. 네. 이게 뭘 뜻하느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라고 무턱대고 그냥 사면 오히려 시장보다 더 떨어질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 지수를 만들 때 그 방법론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그러네. 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촘촘하고 이런 약점들이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그럼 외국인 수급감도 10위. 그러면 제일 외국인들이 세게 사는 거 네. 위에서 100등부터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인데 네. 그걸 사도 코스피 200이 안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스피 프라이스 리턴으로 그러니까 KRX 300 PR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면 뭐 삐까삐까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퍼폼 할 때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분배금을 받아서 그걸 재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저 그래프에는 분배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재투자까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코스피 200 TR은 분배금까지 합한 게 이 선인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 수급만 따라가서 코스피를 아웃퍼폼해야지라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배금 받아서 재투자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렇죠. 내가 투자한 데는 또 안 올라간다? 그렇기도 하고 그 생각도 맞고 사실 분배금 받잖아요. 치킨 사 먹어야지. 네. 그 분배금으로는 치킨 사 먹어야지 재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예컨대 이게 장기적으로 살려고 들어온 건지 단기에 빠지려고 들어온 건지 모른다는 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해도 이제 분배금으로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인덱스를 정말 따라갈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아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수에 딥서치 외국인 수급 상위 탑20 지수의 그 종목 선정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5개의 단계를 거쳐서 필터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박스 친 2차, 3차, 4차 필터링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실적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EPS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 입장에선 성이 안 차서 3개월 이익 추정치와 1개월 이익 추정치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1개월 이익 추정치 탄력이 떨어지면 주가 탄력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보다 1개월, 최근 1개월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지는 종목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2개월 선행 EPS는 좋아지는 종목들을 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많이 사지? 그렇게 해서 그 총 300개 중에 100개를 먼저 추려요? 그렇죠. KRX 300 종목 중에서 100개를 추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수급 강도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저희가 2개로 나눈 게 최근 6개월 수급을 보고요. 최근 1개월과 2개월 수급을 봅니다. 그 이유가 최근 6개월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그 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수급을 보는 거고 최근 1, 2개월은 갑자기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집중되는 섹터나 산업군이 있을 거잖아요. 또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1, 2개월 수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구나 라는 6개월 수급을 보면서 하위 50개 종목은 탈락시키고 최근 들어서 핫한 갑자기 유동성이 막 집중되는 종목군 상위 10개 꼽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상품들 볼 때마다 가장 아쉬웠던 게 딱 저 측면이었어요. 뭐냐면 최근 6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라고 했을 때 걔는 이미 다 먹었는데? 그렇지. 끝물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항상 그랬었는데 네. 장기적으로 갈 거는 물론 6개월에 끝날지 아니면 1년에 끝날지 3년에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도 뽑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고점에 물리는 위험성도 있을 테니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따로 뽑는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 주기가 매월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상쇄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으나 그럼요. 위험을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추구하는 거구나. 상품은 없는데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이런 거 소개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악플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네. 결국 다 이 반응이거든요. 외국인들 사고 빠질 때 개인들이 그거 고점에서 잡고 맞아요. 털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2차 구성 종목 선정이 외국인 수급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살 종목부터 추린 다음에 사는 종목을 추리자 라는 의미부여 장난 아니죠? 말 진짜 잘해. 그래서 3차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 네. 제가 뒤에서 왜 그러면 외국인 매수 규모로 안 따지고 네. 수급 강도로 따지는지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일단은 3차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도 네.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물적 분할 발표해버려요. 맞아요. 다음날 일어난 얼마 전에도 있었죠. 유증 발표를 해버려요. 네네. 나는 엔터 좋은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엔터 많이 사길래 그리고 실적 좋다고 하니까 샀는데 갑자기 소속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져요. 이거는 여기는 참 우량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위 공시였어. 그러면 사실 실적 아무리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사도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급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4차에서는 AI 뉴스 트렌드라고 해서 그 딥서치 AI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매일매일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들을 걸러내요. 네. 매일 점수화를 해서 리밸런싱 시점에서 시장 센티멘트 점수 하위 10% 종목은 네. 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악재 나왔을 때 네. 바로 다음날 다다음 날부터 급락을 하고 주가는 이미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기 리밸런싱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굉장히 기민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 한 달이 부정적 뉴스에 있어서는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운영력한테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ETF 상품 자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싶으면 네. 특정 절차를 거쳐서 정기 리밸런싱이 아니더라도 편출 가능하다고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발 악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이렇게 4차까지 모두 통과한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20개 내외 종목들을 이 지수 안에 꾸리게 되는 겁니다. 되게 적네요, 종목 수가. 그렇죠. 예, 20개 내외 최대한 20개를 안 넘기려고 노력은 하고 근데 이게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종목들도 많지는 않아요. 네. 아하. 와, 이런 5개의 그 작업을 거쳐서 많아도 20개 정도의 종목만 선정이 되는 ETF. 네네, 20개 내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좀 트렌드를 잘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위험성은 꽤 많이 줄었다는 느낌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2차, 3차, 4차에 대해서 제가 네.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는 종목이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 저희가 계속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못 믿어서 증권사에서 보는 3개월 이익 추정치하고 1개월 이익 추정치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네. 실적 모멘텀이 꺾이나 안 꺾이나를 계속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왜 매수 규모가 아니라 수급 강도로 했냐라는 네. 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수급 강도라는 게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나누기 외국인 순매수 규모예요. 그러니까 사실 순매수 규모로만 따지면요. 결국 대형주, 네. 비싼 주식만 뽑힐 수밖에 그쵸.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50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수급 강도로 했더니 일단은 분포도도 중소형주에서 대형주까지 아래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분포가 고루고루 되더라라는 결론을 저희가 맞이하게 된 거고 네. 또 한 가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수급 강도로 하는 이유가 10조짜리 기업을 외국인들이 1조 매수하는 거하고 네. 5조짜리 기업을 1조 매수하는 거하고 그게 훨씬 세죠. 매수 규모는 똑같은데 네. 훨씬 세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후자에 있는 기업을 봤을 때 내가 여기다 비중을 더 싣겠어라는 수급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수 산정 방식에서 매수 규모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수급 강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아 얘네들이 진심이구나. 네. 수급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이 기업 투자를 주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네. 반증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수급 강도를 그래서 선택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뉴스 트렌드는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예, 계속 이거는 매일 스코어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할 때 그 센티멘트 점수 하위 10%는 여기서 필터 아웃 시킨다라는 것까지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인공지능으로 악재성 뉴스를 걸러내는 이 방식을 혹시 다른 상품에서도 써요? 아니면 이거는 좀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시중에 몇 개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AI를 통해서 왜냐하면 AI가 대세니까 ETF 상품에도 네. AI를 접목시키자. 네. 근데 지금으로서 AI가 뭐 직접 운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있는데 각자의 운용 방식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업체는 다 다르고요. 디테일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AI를 이용하느냐는 좀 달라서 타사의 상품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네. 우리는 어쨌거나 뉴스 필터링으로 AI 왜냐면 이거는 매니저가 일일이 매일 뉴스 검색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거는 AI로 필터링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변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내가 저가에 먼저 사놓고 싶어. 그렇죠. 뭔가 섹터가 돌아서기 전에. 근데 돌아서기 전에는 사실 실적은 아직 변화가 없거든요. 네. 이익 추정치가 변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품은 네. 그런 섹터라든지 이런 그 변화를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추정치를 계속 팔로우하고 증권사에서 이익 추정치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외국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그 트렌드를 그러면 선제적으로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결과물들은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그냥 넣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 네.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2023년과 24년에는 뭐 누가 뭐래도 AI의 해,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의 해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지수 안에 정말 이 전력기기나 AI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편입됐을까? 네. 보시면 편입 횟수가 전력기기와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피크를 찍었던 2024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내에서 AI와 전력기기 인프라의 비중이 40% 가까이 돼요. 사실 한 ETF 안에 네. 특정 섹터의 비중이 40%는 버크셔 쉽지 SOA 않아요. 정도만 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임의적으로라도 매니저 운용력이
비중을 제한시켜요.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패시브. 우리는 기초지수를 워낙 촘촘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와 AI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확 늘렸다가 보시는 것처럼 2024년 2월 이후부터 비중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근데 이때 어느 쪽으로 옮겨갔냐? 바로 작년과 올해 조방원, 조선과 방산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요. 2024년 오른쪽 표에서 2024년 2월, 3월, 4월 정도를 보면 이때 방산과 우주항공의 편입 횟수와 비중이 네. 확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매달 편입 횟수가 늘어나면서 비중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편입 횟수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달 리밸런싱을 하니까 네. 8월에 들어갔는데 9월 리밸런싱에 또 편입이 들어간다? 됐다. 그럼 편입 횟수가 2배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실히 그 시대의 트렌드가 실제 들어갔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그러면 종목별로도 한번 예시를 종목도 들어드릴게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네. 위주로 근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종목에 편입이 됐었던 종목들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규정상 특정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PER로 갖고 왔는데 네. PER도 어쨌거나 단기 순이익분의 주가니까 주가와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PR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올해. 예, 화장품 쪽으로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2024년에는 편입이 전혀 안 됐었어요. 비중이 0%였습니다. 그러다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네. 이 지수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 9%대까지 비중을 높여놔요. 네. APR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계속 있었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컨센이 약간 꺾인다 싶고 수급적인 측면이 약간 슬로우 다운해진다 싶으면 네. PR 측면에서 봤을 때도 28배 넘어가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가 개인과 외국인의 차이로 넘어가는 게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APR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팔 수 있을까요? 사실 팔기 쉽지 않습니다.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비중을 그냥 줄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이후에 횡보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혹은 그 타이밍에 맞게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사실 포트폴리오 내에서 APR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네. 지금 그 막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예. 결국 여기에서 7.3%에서 4.5%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 포트에서도 줄어든 거라서 네. 이렇게 줄어든 거는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수 내에서.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무조건 이 종목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네. 사실 그런 상품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삼양식품입니다. 네. 이것도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할 때 뒤에 후반부 2005년 뭐 1분기, 2분기 때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이 지수 내 외국인 수급 강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중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최대 9%대까지 비중을 늘려가면서 네. 이 상승분을 만끽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 하반기 쪽에 2%하고 뭐 2.3% 비중을 뒀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주춤합니다. 이 말인즉슨 비중을 좀 뒀는데 네. 주가가 하락하면 ETF 내에서도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2024년 말에 갑자기 비중을 제로로? 확 줄이면서 편출해버립니다. 네. 2개월 동안 쉬어요. 그러다 다시 실적에 대한 컨셉 나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가 높아지는 걸 보고 지수 내에서도 다시 편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기준으로 보면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주가는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편입 비중이 늘어나고 나서. 하지만
앞에 APR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뒤에서 보여드릴 몇 개 종목들을 더 보신다면 비중을 높인 이후에 당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2, 3개월 후에는 비중을 높인 이후에 주가 자리는 그것보다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게 사실 외국인의 유동성이자 정보력의 힘이기도 하고요. LIG 넥스원 보시면 여기도 사실 방산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아웃퍼폼을 네. 기록을 했죠. 그런데 보시면 2025년 2월에 5% 비중을 뒀다가 3월에 편출을 시키잖아요. 네. 이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급도 비게 되고 실적에 대한 컨센도 아무래도 좀 훼손이 됐겠죠. 네. 하다 보니까 편출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2월에 5% 비중을 낸 뒤로는 약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2개월에서 3개월 후를 보면 2025년 5월 보면 뒤돌아봤더니 올라 있더라니까요. PER이 저렇게 높아진 걸 보니. 네. 주가 흐름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다가 35배가 넘어가니까 다시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입니다. 이때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실적에 대한 컨센 속도가 좀 슬로우 다운 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죠. 네. 종합적인 스코어링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결국 비중을 다시 줄이더라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요즘에 핫한 기업 다 나오네 오늘.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오히려 2024년에는 아예 포트의 지수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고요. 사실 저 때도 변압기와 관련된 기대감은 컸을 때긴 했었어요. 그럼요.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죠. 네. 그런데 뭐가 안 걸린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도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액티브였다면 네. 운용력이 넣지 않았을까요? 그쵸. 3대장은 넣어야죠. 안 넣는 게 더 불안하죠. 안 넣는 게 이상하지. 남들 다 넣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패시브고 우리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촘촘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에는 전혀 편입을 안 하고 있다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편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편입한 이후에도 주가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1분기 때 편출을 시켜요. 그러다가 2025년 5월에 주가 그러니까 한 4월 말부터 네. 효성중공업 주가가 다시 반응하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것을 캐치하고 2025년 5월부터 다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새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 그리고 8%까지 7월에는 비중을 높였다가 다시 이제 4.74%로 비중을 좀 줄였죠. 패시브라고 하는데 굉장히 액티브 같은 비중이네요. 비중 변화네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게 저도 소개해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액티브예요? 물어봐요. 액티브처럼 보여요. 되게 액티브하게 운용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패시브고 대신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공식 뭐 워딩은 아닌데 기초지수 자체를 굉장히 액티브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기초지수가 액티브한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운용 방식은 패시브니까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을 그렇죠. 하는데 그 기초지수 자체를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액티브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액티브 아니야? 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도 한화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화 뭐 조선 쪽으로 가든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으로 가든 꺾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컨센이나 수급 강도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갈아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2025년 3월 기준으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뭐 같은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을 갈아탄달지 아니면 그 점수 스코어링이 높은 다른 섹터의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죠, 비중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저희도 투자를 하다 보면 네. 고점에서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한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와도 희망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애정이 가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그 막연한 믿음 잘 해내겠지. 우리 뭐 용진이 형, 재용이 형 잘 좀 해줘요. 막 이러면서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 숫자 꺾여? 편출. 아니면 비중 줄여. 그러니까 그런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를 얘네들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미래가 밝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이익 성장률 내지는 매출 성장률이 속도가 둔화됐다가 다시 가팔라졌다가 둔화됐다 가팔라졌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럼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 기민하게 네. 둔화될 때는 비중 줄였다가 네. 이게 또 가팔라졌을 때는 다시 넣었다가 네. 이런 것들을 하나 보네요. 맞아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예들이 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편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이 0%가 됐는데 주가가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편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맹점은 있어요. 상승을 타기 시작한 초기는 못 먹겠죠.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후에 편입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분은 충분히 지수가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기울기는 실적의 성장 속도에 비례한다고 네.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70% 성장했던 게 50% 성장한다고 해서 네. 이 기업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지금은 그러면 주가 상승의 기울기는 또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외국인들도 비중을 줄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개인들이 하기 힘드니 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 네. 정도로는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ETF로 여러분들 포트를 100% 가져가라는 게 절대 아니고 다 리밸런싱을 하고 해지를 하고 어떤 바벨 전략을 펼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터디한 종목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네. 그중에서 10% 뭐 혹은 20% 정도는 외국인들이 사는 매수 전략으로 네. 한번 좀 해지도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 충분히 내가 선택한 종목이 삐걱거릴 때 네. 여기서 좀 상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보다 보니까 약간 이게 도둑놈 심보라고 네. 내가 이걸 사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 얘네가 뭘 담고 싶은지 뭘 담고 있는지는 알고 싶어. 너무 전곡을 찌르고 제가 해줬으면 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히려 다음 장 도둑놈 보시면. 심보 아니에요? 자, 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라면 당연하고 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자,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현재 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위 10개 종목의 리스트거든요. 저희 우리자산운용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 메인 그 상품 내 메인 페이지에 이 10개 종목이 있고요. 네. 오른쪽 상단에 전체 다운로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한 20개 내외 종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강도와 실적과 AI 뉴스 트렌드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비중을 많이 싣나라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리밸런싱 때 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활용 가능하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개별 종목 그냥 사시면 돼요.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ETF를 안 사더라도 네. 사실 수급 강도와 실적을 다 믹싱해서 재가공한 자료는 국내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자산운용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거 다운받아 가세요.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거를 매일매일 혹은 월별로 변화되는 걸 봐야지. 네네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내가 할 자신이 없다. 난 너무 바쁘다. 그러면 ETF를 매수하시라. 네. 난 처음에 이거 그냥 다운받아 가세요 네. 라고 하는 걸 보고 굉장한 자신감인데 어떻게 보면 운용 전략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진짜 그 좀 연봉 어마어마한 분들 정말 천재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모여갖고 이제 짜놓은 운용 전략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걸요? 약간 이렇게 들려. 맞아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만 운용력들이 천재는 아닙니다. 천재는 아닌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0.1%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거 안 되면 실제로 자신의 성과급도 떨어지고 어찌 보면 미안합니다 매니저님들 매니저가 리밸런싱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살벌한 세계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는 그 결과물인데 대신 개별 종목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다 재가공된 자료예요. 네.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고 근데 이게 나 너무 귀찮고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ETF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사실 모든 상품에는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전략을 짜놓으신 것 같지만 혹시 이 상품을 만약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분이 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렇게 아니 이거는 농담이고 이거 경제 방송에서 다 나가는 거니까 원래 제가 하는 한번 거예요. 판을 원래 깔고 하는 간 거고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이 됐다고 다 오르지 않습니다. 이 ETF의 수익률도 당연히 원금 손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그 위험을 한번 상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따라하면 무조건 외국인들의 수익률도 저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매 전략을 따라가면서 내 포트를 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뭐 이제 그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특정 상품에 대해서 뭐 많이들 홍보하고 싶어 하죠. 근데 네. 제가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었냐면 항상 그 이런 걸 얘기할 때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도 뉴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 강도가 뭐 좋아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네. 그럼 그 비중 조절한 만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였을 때 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항상 좀 불만이었었거든요. 외국인들도 당연히 마음 변하죠. 아니 뭐 워렌 버핏이라고 코카콜라 40년 들고 갔다고 계속 다 들고 갑니까? 안 그래요. 애플도 지금 비중 줄이고 있어요. 왜 줄이겠습니까? 과거와만큼 실적 성장률이 높아지는 단계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네. 비중을 줄인다면 그 비중을 줄일 때 우리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것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상품으로 좀 보여서 그래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이걸 한번 맡겨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3프로 TV에 제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냥 그야말로 ETF 상품만 홍보하러 나온 거면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하러 얼굴 이렇게 팔아가면서 하겠습니까? 네. 고상하게 뒤에 빠져 있지. 근데 저는 이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기보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트의 일부분을 이걸로 한다면 수급도 해지가 가능하구나. 라는 그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네. 수급 강도가 그 세지고 있는 거에 표시해주기. 저희가 안 그래도 네. 그 아이디어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네. 매월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밸런싱이 될 때마다 그거를 따라가면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급 강도가 뭐가 세지고 있는지. 그 약해지는 것도 얘기해줘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약해지는 건 뭐겠어요? 지수에서 편출되는 거 혹은 비중이 낮아지는 거. 전달과 비교하면 너무 확연하게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만 보면 이제 딱 잘라서 저게 며칠입니까? 8월 25일 네. 이 시점 기준으로 비중만 나오니 맞아요. 이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줄어드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매월 리밸런싱 하는 게 이 상품이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매일 여기 찾아와 오셔서 활용하시면 좀 딱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비중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는지. 근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 저를 출연료 주고 섭외해 주시면 제가 자료 만들어 볼게요. 야.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되게 정말 촘촘한 운용 전략을 세운 거지만 이게 S&P 500 지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다 이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편입시키고 네.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줄어들고 있는 애들 편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야 열심히 막 이것저것 공부하는 것보다 S&P 500 지수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이제 S&P 500인 것처럼 이것도 물론 모든 개별 종목을 다 연구하고 그리고 관심 쏟고 뉴스 매일 트래킹하고 하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실적 강도가 높아지고 외국인들이 비중 높이고 실적 강도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비중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 보는 ETF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저도 상당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맨날 이렇게 리딩방에서 사용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를 리딩방에서 맞아.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리딩방 그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촘촘하게 A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리스크는 어떻게 좀 분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짜놓은 상품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된 그런 상품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김영롱 팀장과 함께 이게 그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외국인 수급을 추종해서 ETF를 만든 건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하니까 좀 신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